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명되고 있지만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역시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입니다. 암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많은 항암제가 개발되고 상황에 맞게 처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통적이고 유명한 항암제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외로 너무나 구조가 간단하고 구성도 독특한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에 대해 소개합니다.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사로 조롱받기도 했지만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유전적 손상이 발생해 걷잡을 수 없이 분열을 반복하는 세포이며 결국 살아있습니다. 세포 기능을 그대로 그것도 무한히 유지하는 생명인 셈입니다. 암세포가 생명이기에 우리는 항암제나 기타 치료 방법으로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이 가능해지며 세포의 분열 주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과정을 틀어막는 것만으로도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항암제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화학 물질을 이용한 항암 화학요법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더 효과적인 다른 약물이 등장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 종류의 항암제를 살펴본다면 중앙의 블레녹산, 화합물명으로는 블레오마이신이라는 아름다운 구조의 물질입니다. 이름부터 암이 상징되는 온코비는 빈크리스틴이라는 우연히 발견된 항암제에 해당하며 DTCI 돔은 다카바진이라는 매우 간단한 화합물입니다. 사이톡사는 혹시 신경가스 아닌가 생각이 드는 사이클로포스파미드이며 아드리아마이신은 연구 분야에 몸담고 있다면 가장 보편적인 약물 전달 물질로 활용되는 독소루비신의 제품명입니다. 베페시드는 에토포사이드라는 역시나 우연히 발견된 물질입니다. 이처럼 우연히 의약품의 효과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들의 약효를 바탕으로 시스템 생물학과 대사공학을 통한 최적화된 약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암세포와 기능을 공략하게 되며 오늘 이야기할 시스플라틴은 가장 핵심적인 DNA에 결합하는 너무나 작고 간단한 약물입니다. 항암제 발견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도 시스플라틴의 등장 시기가 얼마나 앞섰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항암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 무기로 사용되었던 머스터드 가스였습니다. 머스터드 가스는 실제로 겨자에서 추출된 물질은 아니며 마늘 혹은 머스터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었는데 첫 사용 분야는 피부에 심한 물집을 일으키고 눈을 멀게 하는 수포제로서 화학 무기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머스터드 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을 치료하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생존자들이 극심한 빈혈을 겪고 감염에 매우 취약해지는 기이한 현상이었는데 이는 머스터드 가스의 유효 성분인 머스틴이 골수세포를 억제해 백혈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관찰은 머스틴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 유독 강한 독성이 있다는 의미로 이어지며 비정상적으로 백혈구가 증식하는 백혈병이나 림프종과 같은 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죠. 연구와 임상시험 끝에 머스틴은 1949년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항암제가 됩니다. 뒤를 이어 크로람부실, 멜팔란, 메토트렉세이트 등 항암제의 FDA 승인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몇 종류의 유서 깊은 항암제들의 승인 시기를 따라가 본다면 사이클로포스파미드는 1959년, 뒤를 이어 1963년 빈크리스틴, 1973년 블레오마이신, 1974년 독소루비신, 1975년 다카바진, 그리고 에토포사이드는 그중 나름 최근인 1983년 승인됩니다. 시스플라틴은 이보다는 앞선 1978년 FDA 승인받게 되는데 여기 나열된 어떤 항암제와도 다른 완전히 독특한 물질이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사각 평면 형태의 구조를 갖습니다. 보편적으로 분자의 구조는 결합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결합전자, 그리고 결합 중심에 위치한 원자가 보유한 비공유 전자쌍들 간의 반발력을 바탕으로 3차원 공간에 배치되는 최외곽 전자쌍 반발 이론, 즉 VSEPR 이론을 통해 구조를 예측하기에 사각평면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라고 배우죠.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전이금속인 10족 6주기 원소인 백금이 중앙에 위치한 배위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백금의 2개의 염화 리간드 그리고 2개의 암민 리간드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구조가 체내에서는 더 간단하게 바뀌며 그 자체로 항암제로 작용하는데 시스플라틴을 암 치료제의 페니실린이라 부를 정도로 우연하며 효과적인 물질이 됩니다. 화학 분야에선 익숙하지만 시스와 트랜스의 기하 개념을 알아두면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각 2개씩 있는 염화 리간드와 암민 리간드의 배열은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서로 근접한 이웃 위치에 배열되는 경우,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먼 위치에 배열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사각 평면 형태이기에 가능한, 그리고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경우의 수로 우리는 이를 기하 이성질체라 부릅니다. 같은 리간드 2개가 서로 이웃에 배치된 경우를 이쪽에 같은 쪽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부터 시스로, 서로 반대편인 경우 건너편에 가로질러라는 라틴어로부터 트랜스로 부릅니다. 시스플라틴은 서로 이웃한 위치에 리간드들이 결합한 형태를 의미하며 이 배치가 특별하다는 것이겠죠. 체내에 유입된 시스플라틴은 2 종류의 리간드 중 떨어지기 쉬운 염화 리간드가 이탈하며 주위에 물 분자와 결합해 아쿠아 리간드를 형성합니다. 단계적으로 구조가 변화한 후 세포 내로 유입되어 DNA에 결합하게 되는데 DNA 내부에 인접한 염기에 결합하며 기능을 방해합니다. 흔히 DNA는 이중나선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복제를 위해서는 나선이 풀려 단일 가닥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시스플라틴이 DNA에 달라붙어 있으면 효소가 기능할 수 없어 계속해서 DNA는 이중나선 형태로 유지되며 세포는 더 이상 복제와 증식이 불가능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합을 위해서는 한쪽 방향이 모두 노출되는 시스 형태가 선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시스플라틴의 항암 효과는 뛰어나지만 다른 이성질체였던 트랜스플라틴의 효과는 훨씬 떨어집니다. 이러한 단순한 결합은 역시나 암세포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암제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정상세포에도 물론 결합해 기능을 방해하지만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암세포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결합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플라틴의 발견은 의외로 오래전 이루어졌는데 무려 1844년 이탈리아의 화학자 미셸 페이로네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페이로네의 염으로 불려왔으며 마찬가지로 백금 화합물 중 매우 중요한 물질로 배위화학의 시대를 열게 된 자이제의 염과 마찬가지로 사각 평면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 특별한 구조들은 1893년 독일화학자 알프레드 베르너에 의해 추론되고 밝혀지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배위화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해 1913년 베르너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시스플라틴의 발견은 매우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당시 백금은 생물학적 활성이 없다고 여겨졌으며 실제로도 그런 편입니다. 이 때문에 바넷 로젠버그는 대장균이 포함된 용액에 백금 전극을 넣고 전원을 켜 전기 분해를 시작합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자마자 대장균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기묘하게도 정상적인 길이에 최대 300배까지 계속해서 길게 자라나기만 합니다. 전원이 차단되자 대장균은 다시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관찰된 사실들로 볼 때 전기장이 세포 분열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최초의 전지 발명이 해부된 개구리의 움직임에서 동물 전기가 추론된 데서 시작되었듯 시스플라틴의 발견도 전기장이 세포 분열을 막는다는 조금은 엇나갔지만 흥미로운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로젠버그는 전기장이 세포 성장을 제어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고 세포 분열은 전기장이 아닌 전기분해 과정에서 전극에서 방출된 백금 화합물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물질과 더불어 다양한 금속염과 세포 분열의 관계를 테스트한 결과 발견된 것이 바로 시스플라틴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발견은 백금 전극에서 생성된 전기분해 산물에 의한 대장균의 세포 분열 억제라는 제목으로 1965년 네이처지에 발표됩니다.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시스플라틴 유무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대장균 형태가 달라지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로젠버그는 시스플라틴이 종양세포의 분열도 차단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6종 마우스 모델에 시스플라틴을 시험한 결과 시스플라틴이 실제로 종양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종양이 시스플라틴에 반응해 점차 줄어들고 완치 후 재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도 백금 화합물을 이용한 차세대 의약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대장균이 분열 없이 길게 자라는지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연구계는 시스플라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모든 중금속은 결국 독성을 갖는다 여겨졌으며 백금이라 해도 중금속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테스트 끝에 1978년 미국 FDA는 시스플라틴을 고환암 치료제로 승인합니다.
이전까지 고화암 치료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불치병으로 여겨졌는데 시스플라틴으로 첫 치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망률이 3분의 2로 감소하며 현재는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해 진행성 난소암 및 방광암 치료제로도 FDA 승인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적용 범위가 늘어나 다양한 고형암에 사용되는 병용요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페니실린 이후 베타락탐 구조를 갖는 차세대 항생제가 줄지어 등장했듯 시스플라틴 이후에도 백금 중심 원자를 갖는 치료제가 순차적으로 발전합니다. 최초의 금속 항암제이자 최초의 고환암 치료제인 시스플라틴은 1978년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시작됩니다. 뒤이어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진 카보플라틴은 198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데 약효는 유사하지만 부작용이 혁신적으로 감소된 물질이었습니다. 유사한 구조와 효능의 네다플라틴은 일본 FDA에서 1995년 승인되어 활용되었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헵타플라틴입니다. 1999년 승인된 헵타플라틴은 이제 위암 치료제로 표적이 발전한 약물이었으며 무엇보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2002년 미국 FDA는 옥살리플라틴을 승인하는데 백금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였습니다. 중국은 2003년 로바플라틴을 승인하며 전이성 유방암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중국 독점 승인이 이루어진 약물입니다. 이후 2009년 일본 FDA는 간세포암을 표적한 미리플라틴을 승인하며 백금은 생체 적합하고 안전하지만 배위 화합물 이루면 의약품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아 계속 연구가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왜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도 임상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다면 딱히 왜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할 이유를 의학계에서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시스플라틴 역시 오랜 역사와 간단한 구조, 그리고 밝혀진 작동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플라틴 역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인데 암세포는 어떤 방식으로 고작해야 백금 하나가 작용하는 이 작은 물질, 결국 백금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스플라틴의 사용 범위도 확장되고 있죠. 예를 들어 청산가리로 친숙한 시아나물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로 시스플라틴이 등장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1시간 이내에 실험동물을 죽일 수 있는 100마이크로몰 농도의 시아나물을 투여하고 시스플라틴과 카보플라틴,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아나물 해독제인 비타민 B12 전구체인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을 적용한 결과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은 시아나물 유도 치사율을 완전히 차단하며 카보플라틴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시스플라틴은 확연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배위결합 형성을 통해 시아나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시아나물 해독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스플라틴으로 폭발물이나 마약과 같은 부적절한 것을 만들기를 기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백금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해둬야 할 것은 만약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아 자체 항암 요법을 시행해야겠다 싶을 때 백금 금속을 이용해 시스플라틴을 합성하는 정도가 아닐까요? 백금으로 이루어진 장신구 하나 정도는 비상시 화학 반응을 통해 항암제를 만들 겸 구비해둬도 좋겠습니다. 첫 단계는 질산과 염산을 이용해 왕수를 제조해 백금을 녹이는 것입니다. 담가두면 녹아 젓갈색의 백금 이온 수용액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가 백금 화합물입니다. 포타슘 염 형태로 만들어야 편리하기에 염화 포타슘을 넣어 변환시킨 후 이산화황이나 하이드라진 등으로 간단히 환원시켜 우리가 원하는 이가 백금 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후 과정은 1970년 발표된 보편화된 합성법이 있는데 먼저 사당량의 아이오딘화 포타슘으로 처리해 짙은 갈색의 아이오딘 백금 이온을 준비합니다. 여기 수산화 암모늄을 첨가하면 노란색의 침전물인 시스다이암민 다이아이오도 플래티넘이 생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질산에 은을 녹여 만들어둔 질산은을 2당량 넣어 아이오딘 리간드를 침전물로 제거하면 체내에서 작용하는 시스플라틴의 유효 형태인 시스다이암민 다이아쿠아 플래티넘이 생성되며 이후 과량의 염화물 이온으로 처리하면 이성질체적으로 순수한 시스플라틴을 노란색 고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 형태만이 만들어지는 것은 트랜스 효과에 의한 결과인데, 배위 화합물에서 리간드가 교체될 때 어떤 자리가 선호되는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약 만들어 먹기 바쁜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스플라틴은 백금이 중심에 위치한 매우 작고 간단한 형태의 항암제이지만 항암제계에 페니실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시스플라틴에서 시작된 백금 항암제 개발의 과정에서 1999년 FDA 승인된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 헵타시스틴이 등장하는 만큼 백금 의약품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고형암에 대해 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 비상시 백금 반지를 녹여 항암제를 제조하는 지식 정도는 숙지에도 유용하겠습니다.